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김은별입니다. 벌써 점심을 지나서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하죠? 시장 흐름이 아직도 1%대 하락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바깥 날씨는 정말 맑거든요. 그래서 좀 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같이 가지 못하네요. 이번 주 내내 좀 비 소식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마론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오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화면에 나오고 있는 주제 바로 시동 거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네, 기대가 되는 주제인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로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항상 좋은 말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방송을 봤었는데. 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동차 섹터거든요.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3월에 신저가 터치한 다음에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기대를 드려야 되는데, 네. 기대와 함께 걱정거리를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네. 마음입니다. 네. 일단 먼저 반등 이유, 그리고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 추세적일지 또는 일시적일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자동차 업종을 크게, 큰 흐름을 살펴보면, 네. 작년 상반기는 애플 기대감, 애플카 그렇죠. 기대감에 의한 포트폴리오에 자동차 섹터가 없다면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맞죠. 네. 하반기 들어서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네. 주가가 굉장히 하락 추세를 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용 부족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네. 올 3월까지 주가는 하락을 하다 3월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요 요인은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차질, 공급 차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그 반도체를 만드는 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TSMC나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전문 업체인 르네사스, 인피니언, NXP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네. TSMC 기준으로 대략 크게 이 파운드리 매출 비중을 나눠보면 네. PC가 스마트폰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PC가 30%, 가전이 15%, 자동차가 3% 정도 수준입니다. 자동차가 제일 적네요. 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제품일수록 마진이 더 많이 붙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셋에 들어가는 반도체 위주로 TSMC의 수익성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반대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차 업체가 급하지만 TSMC 입장에서는 다른 수익성을 포기하고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주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PC, 스마트폰, 가전의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YOY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도 고스 사태로 인해서 갤럭시의 판매량이 줄었죠. 그리고 애플조차도 그 SE의 오더컷이라는 것은 네. 주문한 것에 대해서 일부 그 취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애플, 삼성 할 것 없이 지금 이 스마트폰의 수요가 작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둔화된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PC와 가전 수요조차도 YOY로 작년에 워낙 특수했기 때문에 꺾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과 PC와 가전의 생산에 사용되었던 그런 캐파가 다소 자동차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향 파운드리 가동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와 같은 기업들이 증설을 한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때문에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사태가 풀릴 건데 네. 차량용 반도체 사태가 풀릴 때쯤 만약 자동차의 수요가 같이 꺾인 거라면 네. 이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네. 수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그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가 이제 주문을 받고 이 자동차가 부품을 모아서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페인팅을 하고 선적을 한 후에 한국까지 이동을 하고
대리점에 간 이후에 대리점에서 소비자까지 가기 가장 적정 재고, 최적 재고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최적 재고 기간이 약 70일 정도입니다. 네. 이 70일일 때 고객도 기다리지 않고 받고 회사 입장에서도 바로. 재고, 네. 재고 비용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보다 늘어난다라면 더 재고가 많이 쌓인다라면 수요가 둔화된 거고요. 네네. 이 재고보다 타이트하다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인데 최적 재고 일수가 70일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 평균 일수가 34일, 재고 평균 일수 34일인데 기아의 재고 일수가 19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35일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최적 재고 일수보다 낮다라는 것은 지금 재고 상태와 앞으로의 재고 상태를 봤을 때 수요가 더욱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강한 상태에서 네.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에 대한 발목을 잡았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해소될 기미들이 보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얼마 전 삼성전자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효과거든요. 그렇죠. 원달러 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긍정적인 이유들 많이 체크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동차 쪽이 그동안 많이 눌렸던 이유는 결국에 차량용 반도체 이 공급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좀 풀릴 기미가 보이는 모습이네요. 네, 짚어주신 포인트들이 이제 스마트폰, PC, 가전 쪽 수요가 꺾이다 보니까 캐파가 좀 자동차 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뭐 증설 효과라든지 그리고 수요도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재고 일수를 들어서 예시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재 반등이 약간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실 1년 전이나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렇죠.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조금 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시기일지 어떻게 좀 추가적인 반등까지도 기대해봐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여기서 크게 먹을 룸들이 많다면, 네. 먹을 룸이 많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저희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제한된 시장, 금리가 이미 장난 금리차 역전이 한번 되었고 그렇죠. 금리가 가파르게 네. 올라가다 보니 작년, 재작년과 같은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동차 섹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 이 경기 매크로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와 금리를 극복할 수 또는 반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가 풀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 PC, 가전, 핸드셋과 같은 수요가 조금 일부 감소되는 것에 대한 이 반사 효과인데 네네. 전체적인 이런 수요가 줄어든다면 경기가 안 줄어든다면 네. 당연 이 구매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작년, 재작년과 같이 저금리로 돈을 많이 풀 때는 사실 내가 이 지원금 받거나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쌓이거나 또는 일을 하더라도 더 지원금을 받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수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크로 환경을 더욱더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금리 같은 경우에 차량을 아무래도 일시금으로 사시는 분보다 금융을 할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할부를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차량의 가격 또한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간다라면 같은 차량을 비싸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매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12가지 핵심 원재료가 있습니다. 네. 뭐 철, 납, 마그네슘, 플라스틱, 뭐 니켈, 유리 섬유, 뭐 고무 뭐 이런 12가지가 있는데 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300% 정도 이 원재료가 올랐어요. 그렇죠. 최근에 네. 안 오른 원재료가 없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를 판가, 자동차 가격에 그대로 전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분명 차량용 반도체 부분 때문에 실적 판매량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호실적인 그런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또는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단순히
미래의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네. 이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럼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면 멀티플이 올라갈 만한 요소들, 예를 들자라면 전기차 MS,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절대적인 전기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 이 전기차 MS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것이 보이거나 또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거나 또는 애플카 모멘텀이 다시 생기는 이런 멀티플 리레이팅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 네.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 자체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매크로 환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할부로 차 사시면 결국 대출금리 이런 부분도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면서 봉쇄가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와이어링 하네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많이 좀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럼 약간의 타격을 주진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다들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네. 재무제표나 이런 분기 보고서를 정말 깊숙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현대와 기아차의 중국 법인, 네. 중국 법인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국가의 어떤 사이트에 진출을 할 때 네. 일정 돈을 모아서 사업을 계속 영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들고 간 자본금을 모두 다 소진하고 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무래도 이 중국 로컬 업체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이 브랜드 MS가 계속해서 감퇴하고 있고 네. 또는 부품 업체들이 이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거나 네. 또는 그 부품을 공급받거나 네. 이게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 아, 네. 이 적자 자본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본 잠식은 이 중국 법인에서 네네. 네, 쉽게 탈출하기 힘든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중국 법인의 자본 잠식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를 봤을 때 그럼 대형주들 위주,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쪽과 부품주들의 투자 의견 좀 다르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안 좋으면 네. 부품주들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가죠. 그 부품주들 중에서도 고단가를 유지해야 되는 부품주들 아, 네. 그리고 이 전기차가 확대되었을 때 수혜를 받는 그런 부품주들은 전체 자동차의 판매량을 줄 수 있겠지만 네. 전기차는 분명히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거든요. 늘어나겠죠. 네. 그럼 그 전기차에 전기차의 위주로 포함되는 그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반대로 반대인 네.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저는 한국단자라는 부품업체를 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부품업체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도 네. 이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다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가 바로 테슬라죠. 만도는 테슬라에게 매출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정 테슬라라든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자동차 흐름은 하향 흐름이지만 여기서 전기차의 확대는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면 2차 전지만 집중해서 보는데 네.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또 그런 자동차 부품들이 아,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실적에 트렌드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부품주들 가운데 고단가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실적에도 타격을 받는 부분이 좀 덜할 것 같고요.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사실 배터리뿐 아니라 전기차를 만들면서 특수하게 들어가는 부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점장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 한국단자나 만도같이 이런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기업 탐방입니다. 태웅로직스라고 돼 있는데 직접 다녀오셨나 봐요. 네. 지난주
4월 7일 목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탐방 가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네. 일단 왜 이 기업을 탐방을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굉장히 눈에 들어온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났었고요. 네네. 올해 또한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아, 네, 올해도. 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PER이 올해 예상된 PER이 2.75배고요. 아, 네. 내년 예상 실적 대비 2.5배입니다. 낮네요, 굉장히. 굉장히 낮죠. 네. 뭐 PBR이 2배, 3배인 기업들도 많은데 네. PER이 2.5배라는 건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시장이 옳고 시장이 정답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평가해주면 그건 시장이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저평가가 정말 일시적인가, 또는 구조적인가를 확인하러 간 거고요. 아, 네. 만약 구조적이다라면 계속 이 펀더멘털을 그렇죠. 유지할 네. 테니까 매수할 필요가 없을 거고, 네. 일시적이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리레이팅 돼서 주가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제 써 있는 게 올해 예상 매출액이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9,400억 원이라고 돼 있고 영업이익은 810억 원.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시적인 저평가일지 구조적인 저평가일지 일단 종목을 좀 선택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가져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주요 이런 태용 로직스가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네. 저도 탐방 가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재미있는 네. 탐방이었는데 먼저 그 우리나라의 물류 회사, 네. 뭐 쉽게 생각해서 택배사라든가 물건을 배송해주는 네. 또는 선사들, 뭐 H&M이나 머스크 같은 그런 다 창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다 물류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보관해주는 네. 회사들. 물류 회사를 크게 1자 회사, 2자 회사, 3자 물류 회사, 1자 물류, 네. 2자 물류, 3자 물류 회사로 구분하거든요. 네. 1자 물류 회사는 제조업체가 자기의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물류를 담당한 게 1자 물류 회사입니다. 네. 이 물류가 그냥 단순히 그 선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사에게 어떻게 육상으로 보낼 것인지, 어떻게 실을 것인지, 어떻게 통과를 할 것인지, 그리고 선사가 다음 항구까지 이동하고 나서 그 항구에서 고객사까지 어떻게 또 이동을 할 것이고 물건을 어떻게 하역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제조업체가 고객사가 상당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직접 물류를 하는 1자 물류회사는 거의 드문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2자 물류회사는 네. 주로 대기업들이 수출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기업의 계열사들로 이 물류를 하는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회사들이요? 물류회사들이 네. 2자 물류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롯데, 한솔, 그리고 뭐 현대 글로비스 네네. 이런 현대 종목들이 글로비스. 다 2자 물류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2자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네. 일감 몰아주기 이슈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대기업의 일감을 모두 다 이자 물류회사에게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통 30% 정도를 주거든요. 네. 그 나머지 물량을 모 회사 없이 계열사 없이 네. 영업력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3자 물류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1자 네. 물류회사, 2자 물류회사, 3자 물류회사 저도 처음 알았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 태용로직스는 국내의 유일한 이 상장사 3자 물류회사인 거고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상장된 기업이군요. 네. 3자 물류회사는 국내에 한 4천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네. 그 4천여 개 중에서 90에서 95%가 5인 이하의 사업장이거든요. 소규모로. 네, 유일한 상장사가 3자 물류회사가 태용로직스고요. 네. 뭐 국제 물류, 프로젝트 물류가 대표적인 매출 비중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물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먼저 국제 물류가 주요 매출 사업인데요. 큰 고객사는 이 석유 화학 업체들이 대부분 큰 고객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사들이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맡기는 거죠. 그렇군요. 태용로직스한테 우리 어디까지 어떻게 배송을 해돌라, 언제까지 배송을 해돌라라고 하면 이 태용로직스가 뭐 통관,
뭐 중간에 이제 한국까지 내려서 도어까지 그렇게 이제 이동해주는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현지의 3자 물류회사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 물량 이동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네. 최근에 이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운임이 많이 올라서 올랐죠. 컨테이너의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스페이스를 미리 확보해 놓고 고객사에게 할당하는 것조차도 경쟁력인 상황이고요. 프로젝트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 일반적인 뭐 화학 제품이나 뭐 전자 제품 이런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규격화된 제품 말고 정말 큰 공장이라든가 공장 설비 네. 같은 걸 이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당 계획을 해서 큰 걸 이동시키는 네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비포장 도로에서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해서 이 협의를 하는 그런 물류 프로젝트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우리 SK 이노베이션이나 네. SDI의 2차 전지 업체들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네네.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물류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헝가리 이쪽으로 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천지 이쪽에서 뭔가를 크게 큰 폭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렇죠. 할 때 네. 이제 태용 로직스 이런 업체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3자 회사에 대해서는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태용 로직스가 또 그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프로젝트 물류 이쪽으로 사업이 좀 집중이 되고 좀 주목을 받으면서 태용 로직스가 여기서 좀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렇다면 태용 로직스만 유일하게 좀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 그 물류회사들 중에서 네. 이게 운임이 오르는 이런 호사이클 때문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태용 로직스만의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태용 로직스만의 경쟁력을 몇 가지 확인하고 왔는데 네. 먼저 첫째로 그 석유 회사들 국내 대기업 석유 회사들 국내 석유 회사들은 모조리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LG화학, 뭐 SK 뭐 이노베이션 네. 그들 모두 다 이자 물류회사를 끼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자 물류회사한테 물량을 30%밖에 못 없습니다. 주고 네. 나머지 70%가 어떻게든 물류회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이자 물류회사가 다른 이자 물류회사한테 주기에는 경쟁사한테 물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물량이 어떠한 고객사한테 얼마 정도 나간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정보입니다. 근데 네네. 그런 정보를 경쟁사인 대기업 계열사한테 뺏길 수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 물량들을 오로지 다 이 태용 로지스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화학업체들과의 레퍼런스가 20년이 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한 태용 로직스가 어떻게 이런 3자 회사들이 어떻게 실적을 인식을 하냐 이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먼저 이 공간 이 해운사들의 컨테이너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운임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미리 운임을 지불해서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네. 그때 고객사에게 물동량을 받아서 그 공간을 채우고요. 네. 그리고 운송을 하고 운송한 뒤에 했다. 네. 그러면 고객사에서 운임과 서비스 피를 매출로 인식시켜 주거든요. 이제 성공적으로 도착을 했을 때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먼저 운임을 선사에게 제공을 하고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운임이 이 2배에서 5배, 10배 가까이 운임이 뛰었죠. 네. 그러면 내가 수주받은 거 없이도 네. 고객사한테 요청받은 거 없이도 미리 운임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운임이 2~3배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동안 영세했던 3자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사는 상장 시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상장한 이후에 그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네. 운임을 지불하고 스페이스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신용등급도 올라간 상황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객사는 계속 이 태용 로직스에게 물량을 맡기게 되고 네.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매출로 다시 이제 높은 운임을 지불하고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지금은
물동량보다 네. 고객사의 물동량보다 스페이스 확보가 더 중요한 업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자 물류회사가 이렇게 많은 스페이스를 확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계속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좀 그 소규모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를 확보했다라면 네. 이제는 그 같은 금액으로 2분의 1, 3분의 1도 못 확보하기 때문에 네. 선사들 입장에서 해운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10명을 상대하는 것보다 10명한테 1이라는 공간을 주는 것보다 한 명한테 10이라는 공간을 주는 게 더 일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많은 공간을 원하는 그런 삼자 물류회사랑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때문에 승자 독식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285명이었던 이 그 인력이 네. 4월 말 기준으로 300명까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그런 늘어났군요. 모습이고 네. 이렇게 실적이 쌓이다 보니 이 실적으로 선순환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ISO 탱크. 이 네. ISO라는 게 액상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탱크입니다. 네네. 한 대에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100대, 200대씩 꾸준히 구입하고 있어요. 네. 이로써 향후에 ESG가 확대가 되면 LNG나 암모니아의 운송이 중요하가 되는데 이런 운송을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투자인 거고요. 네. 또한 부산에 물류센터를 설립했는데 인수를 했죠.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하이 봉쇄 이런 이슈가 생기면 네. 갑자기 물류가 나가던 게 못 나가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물류를 네. 어느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을 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고객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정말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석유화 기업들을 굉장히 고객사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신뢰감을 좀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 때문에 이 물량 자체를 전부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의 그 계열사에 있는 그런 물류회사에. 그래서 이제 3자 물류회사에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혜를 태웅 로직스가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점장님이 설명을 해준 부분들이 이제 물류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공간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태웅 로직스는 좀 미리 운임을 확보하고 보니까 2019년 말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상장 자금으로 이미 좀 운임도 지불한 상황이고 코로나 이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 이후에 운임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좋게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사 입장에서도 좋게 또 물류센터까지 설립을 하면서 제가 석유화 기업이라도 태웅 로직스를 선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뭐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운임이 올라가는 해운업계의 호 사이클이었습니다. 좋은 네. 업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업사이클에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다운 사이클이 돼야지 진정한 실력이 나오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좋은 시장 상황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시장이 어려울 때 그 수익을 내는 게 실력인 것처럼 동사도 그런 분명 언젠가는 이 운임 하락 사이클이 올 텐데 네. 그 운임 하락 사이클에도 실적의 안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해운사들, 머스크 같은 그런 해운사들은 네. 운임 자체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운임 자체가 빠지면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실적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해준 이후에 고객사에게 운임 플러스 서비스 피를 매출로 인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임이 오르든 빠지든 서비스 피가 동사의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운임이 빠지면 매출액이 하락하긴 하죠. 네. 그걸 이제 동사가 얼마나 이 안정감 있게 가져가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향후에 이 업황 네. 결국 화학 업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 상황이죠. 화학 업황이. 근데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지만 중요한 건 제품의 가격보다는 수출량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네. 택배를 뭐 5만 원짜리 택배를 받을 때나 뭐 100만 원짜리 택배를 받을 때나 택배 가격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중요하지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학 업황의 이 변화와 동사의 실적은 무관하지만 운임이 이제 변동성이 커졌을 때 동사의 실적 변동성이 얼마나
그 높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 그 실적의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1, 2, 3, 4분기가 차례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 4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 헝가리 공장에 있는 SDI라든가 네.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또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 요소가 보여지지 않은 가운데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확실히 리스크가 있더라도 리스크보다는 이제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요한 거 이제 제품의 가격보다 수출량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하락하면 동반 주가가 하락했다가, 급등하면 같이 급등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3자 물류회사인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운임에다 서비스 요금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 이쪽에서 좀 더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태웅로직스 오늘도 보니까 그래도 보합권 정도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간 그래도 주가가 꾸준하게 약간 뭐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좀 이렇게 태웅로직스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어떻게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올해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사실 내년 이후에 운임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지금 HMM 같은 경우에도 올해 PER이 2.5배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실적이 급속도로 꺾이는 그런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를 이 태웅로직스가 어떻게 만회하느냐, 정말 회사가 언급한 것처럼 운임과 무관한 실적을 보여주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리레이팅이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증가되면서 네. 실적이 계속 증가되면 그에 맞게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적은 올라갔는데 주가는 그 실적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PER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도 올라가면 PER도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실적은 올라갔는데 주가가 유지되어 있으니까 이 PER이 낮아지게 된 현상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네네. 때문에 이 리레이팅 요소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기보다는 네. 이러한 안정적인 매출 상장이 이제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간으로 보여준다면, 의심을 해소해 준다라면 구조적인 저평가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과 주가의 괴리감이 현재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운임이 좀 안정화됐을 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주가를 반응하는지 이 부분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상하이를 봉쇄하게 되면서 물류 대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럼 이쪽으로는 뭐 태웅로직스가 받을 수 있는 수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네. 고객사의 물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컨테이너의 스페이스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물량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스페이스가 없어서 이 물량을 다 못 치르고 있거든요. 특정 항구가 막히면 네. 거기 안 가면 됩니다. 갈 데는 많거든요. 네. 게다가 과거의 해운 사이클은 이 운임이 막 올라갈 때 정말 좋다, 운임이 좋다 이럴 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많이 해요. 네. 새로운 배 발주를 많이 해서 그 운임을 그들 스스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네. 배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 운임이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운임이 상승 하락 사이클을 크게 반복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신조가 거의 없어요. 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물동량을 담당하는 해운사들의 그 배가 작년과 올해 동일합니다. 한 척도 안 늘어나요. 네네. 내년에 한 척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살아남은 해운사들이 함께 이 신조를 안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런 그 봉쇄에 의해서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이슈보다는 얼마나 이 컨테이너의 스페이스를 확보하느냐, 확보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느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느냐,
그 공간만 확보하면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충분한 물동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물량은 이미 많은데 공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지점장님이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이미 태웅로직스는 2019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많은 스페이스들을 확보해놨고, 이제는 고객사들의 콜이 쇄도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뭐 상하이 봉쇄에 따른 영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이제 보니까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도 물류 수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프로젝트 물류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그 수정해 드려야 될 부분은 네네. 상장 전에 스페이스를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라 네. 스페이스는 항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네네. 이게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운임을 지불해야지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여기 채우고 그리고 이동시킨 뒤에 서비스 피를 받는 이 기간이 약 네네. 2개월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개월 계속 그 기간 동안 운임을 지불하고 확보하고 운임을 지불하고 확보하고 계속 자금이 돌아야 되는 아,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확보해 놓으면 끝 이게 아니라 자본이 계속 커야 되는 이런 영세 기업들 중에서 자본이 커서 이 자본으로 선순환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2차 전지 그런 프로젝트 물류 같은 경우에는 네. 마진이 조금 더 좋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동사가 매출액은 뭐 1조대인데 네. 영업이익이 뭐 600억, 700억, 800억이면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상황인데 아, 네. 프로젝트 물류가 늘어나면 영업이익률 개선이 충분히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네. 이자 물류회사의 네. 영업이익률보다 3자 물류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3자 물류회사들이, 네, 물류회사가 이제 조금 더 마진율이 좋다. 그리고 프로젝트 물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마진이 좋다는 점에서 실적도 좋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들 계속 제시가 됐고요. 반도체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궁금하셨을 텐데 지점장님이 시원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접 방문까지 해서 다녀오신 태웅로직스 3자 물류회사인데 정말 꼼꼼하게 알아볼 만한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 심화론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종목이 떨어지고 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심화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